2025년의 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합니다. 한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은 마치 꺼지지 않는 번영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를 지탱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온 것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쓴 거대한 부채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빚의 산 위에 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이 너무나 높아져서 이제는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빚을 레버리지라고 부르며 자산 증식의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빚도 능력이다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취제는 우리가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사는 행위가 용기 있는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거대한 사이클이 바뀌었습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마취가 풀린 자리에는 고금리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빚은 더 이상 당신의 자산을 불려주는 지렛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옥죄고 소비를 잠식하며 끝내 가정의 평범한 행복마저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빚의 복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를 상회하며 전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한국 특유의 사금융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과 국제통화기금 IMF은 수년 전부터 한국의 민간 부채 속도에 대해 경고음을 울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한국은 다르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무시해왔습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달아오르는 물 온도를 체감하지 못한 채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경제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충격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부채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제 위기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냈었는지 철저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한민국 가계부채,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지 지금부터 추적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감지되는 위기의 시그널은 거창한 경제 지표나 뉴스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달 날아오는 여러분의 대출금리 변동 안내 문자, 그리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새 6%, 7%를 넘나들며 가계의 현금 흐름을 말라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자를 좀 더 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인 개인이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차주의 상당수가 DSR 40%를 초과한 상태이며 일부 다중채무자들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는 월급을 받아 밥을 먹고 교통비를 내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빚에 저당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상가들이 하나둘씩 임대 문의를 내걸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치솟는 현상은 바로 이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 또한 심각한 전조 증상입니다. 자산 가치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거래가 실종되면 그것은 더 이상 현금화할 수 없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은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시장에서 빚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당장 갚아야 할 거대한 청구서로 돌변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대차대조표 불황의 초기 단계로 봅니다. 개인과 기업이 수익을 창출해 재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빚을 갚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공장이 돌아가고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평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부채라는 암세포가 가계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으며 시스템 붕괴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조용한 위기의 실체입니다. 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톱니바퀴처럼 특정한 메커니즘을 따라 작동하며 파국을 향해 가속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과정을 부채 디플레이션 뎁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작은 미세한 자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우리가 믿었던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융권은 본능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합니다. 이른바 비 오는 날 우산을 뺏는다는 금융의 냉혹한 속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담보가치 하락분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합니다. 이 압박에 몰린 차주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면 자산 가격은 더 가파르게 추락합니다. 하락한 가격은 다시 금융권의 추가적인 담보 부족을 유발하고 이는 또다시 더 많은 강제 매각을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파이럴을 만들어냅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하락장에서는 자산의 붕괴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인데 내 자산의 가치만 반토막이 나는 공포. 이것이 레버리지의 역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파산은 결코 개인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출은 곧 누군가의 소득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빚에 짓눌린 가게가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으면 기업의 매출이 급감합니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축소하며 심할 경우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는 다시 가계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려 연체율을 폭등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동반 침몰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바로 신용 팽창기가 끝나고 수축기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붕괴 메커니즘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보이지 않던 부실이라는 암초가 썰물이 되어 물이 빠지자 비로소 그 날카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미국과는 시스템이 다르다며 애써 위안을 선곤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역사는 냉정하게도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말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짓말임을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역시 지금의 우리처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도쿄 황거황, 주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 불패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자산 가격 폭락 이후 일본의 가계와 기업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빚을 갚는 데 허비해야 했습니다. 성장과 투자가 멈춘 잃어버린 30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무너진 대차대조표를 복구하는데 한 세대가 희생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한 우리에게 섬뜩한 기시감을 줍니다. 당시 월가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퍼부어주며 파생상품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리스크를 감췄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모두가 행복한 파티였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꺾이자마자 거대한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의 파산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수많은 중산층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터질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단순히 금융권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잔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악재, 그리고 미국이 겪었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선진국들이 겪었던 위기의 요소들 중 가장 나쁜 것들만 골라 결합한 복합 위기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부채가 문제되는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민간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뇌관이라는 점에서 그 폭발력과 전개 양상이 훨씬 더 내부 지향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가는 빚을 찍어내 갚을 수 있지만
개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실패 사례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예고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는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부채의 규모가 아니라 그 질과 구조의 취약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빚으로 쌓아 올린 내수시장이라는 불안한 기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목격되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훼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이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와 결합하여 최악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무이자로 이루어지는 4인 간의 거대한 사적 대출, 프리벳 뎁이며 그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역전세난이 확산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거대한 그림자 금융, 섀도우, banking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충격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며 이들은 가계와 기업 경제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급감이 동시에 닥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곧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뇌관이 됩니다. 가계, 자영업, 부동산, 금융이 서로 꼬리를 물고 하강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정부의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이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으로는 끊어내기 힘든 구조적인 난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꺾이는 쌍둥이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각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뇌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방어와 경기 부양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매번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자니 이 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추자니 한미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과 원, 달러 환율 폭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400원을 넘어 500원을 위협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치솟아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이는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칼날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1.3 대책 등 각종 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를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동격에 말해 이는 빚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더 싼 이자의 빚으로 비싼 이자의 빚을 돌려막게 하거나 빚을 낼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까지 대출을 장려하여 부채의 총량을 대려 키우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폭탄의 심지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 게임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을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과정을 거쳐야 경제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는데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고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실탄이 부족해졌습니다. 과거 위기 때는 정부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정부조차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시장은 영리합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모든 부채를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탱할 정책적 수단이 바닥나고 있음을 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 즉 도덕적 해이 모랄, 하사르드에 기대어 버티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파고가 너무나 높고 거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모든 실패를 구제해 줄 수 없는 각자 도생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불확실성의 공포가 지배하는 시대,
개인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의 제1원칙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이 아닌 자산 방어입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벼락거지에 대한 두려움, 즉 나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포모 증후군을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수익률을 태봐 위험을 감수할 때가 아니라 생존율을 높여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현금 흐름, 캐시플로의 확보와 혹독한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입니다. 장부상으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한들 당장 대출 이자를 낼 현금이 없어 사채를 써야 한다면 그 자산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현금은 단순한 교환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생명을 유지해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냉정하게 재평가하십시오. 2021년의 최고점 가격은 잊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광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자산 규모를 줄여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높은 이자를 버티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유동성이 깡패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은 폭락한 자산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현금이 마른 사람은 자신이 평생 일군 자산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부를 재분배하는 잔인하지만 명확한 방식입니다. 또한 섣부른 바닥 잡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지금이 기회다라며 빚을 내어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지 않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우량한 자산마저 투매, 파닉셀로 쏟아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수영복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썰물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단단히 입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공부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것만이 다가올 경제적 태풍 속에서 당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파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성장 방정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빚의 복수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금융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부와 기회를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가불에 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일종의 역사적 정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아파트값,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 신화,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던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들이 이제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심판받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이야기했습니다. 낡고 병든 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혁신과 질서가 싹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의 시간은 대한민국 경제가 거품을 걷어내고 다시 건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두운 터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쓰러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키를 잡고 버티는 것이 최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격변의 시기에도 나의 가족과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사라지지만 땀과 인내로 다진 기초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레버리지의 시대가 저물고 정직한 현금과 노동의 가치가 귀환하는 시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절망적인 몰락으로 느껴지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은 긴 밤의 추위와 어둠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그 임계점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는 충격에 대비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시간입니다. 가계부채가 수요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라면 공급 측면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고 공사가 중단된 유령 건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닙니다. 금융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자금의 동맥경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 PF는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미래에 들어올 분양 수익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유지될 때는 이보다 더 쉽고 수익성 높은 장사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와 미분양 사태가 겹치는 시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PF 대출의 상당 부분을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이 떠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발을 뺄 때 제2금융권은 높은 수수료 수익에 눈이 멀어 불나방처럼 이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질 때마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의 잔고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브리지론, 브리지, 로운 단계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좌초되는 사업장들이 속출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는 검은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외치며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려 하지만 실상은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대형 건설사 한 곳이라도 유동성 위기로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 그리고 금융사들의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만 명의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그 비극이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와 복잡한 양상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은 건설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거대한 뇌관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하반신을 마비시키는 족쇄라면 기업부채는 심장을 직접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가계 빚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부채는 소리 없이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국제금융협회 이프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부채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이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는 생산적 부채가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그리고 누적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생계형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섬뜩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수치가 1 미만이라는 것은 번 돈을 다 털어넣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한계기업 혹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함에도 싼 이자의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좀비 컴퍼니스이라 부릅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기조는 이 좀비 기업들이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권이 대출 회수에 나서는 지금 인큐베이터의 전원은 꺼졌습니다. 좀비 기업의 몰락은 단순히 개별 회사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노동력과 자본이 묶여있는 동안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저하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대량 실직 사태로 직결됩니다. 직장을 잃은 가장은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고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뜨리는 악순환의 기폭제가 됩니다.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의 부실을 부르고 그것이 다시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공포의 삼각파도. 우리는 지금 빚으로 쌓아올린 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계부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한국 경제에 숨겨진 시한폭탄입니다. 우리가 안방의 빚더미와 씨름하는 사이 바다 건너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변수입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이는 우리 내부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견고하다 해도 외부의 충격 한 번에 시스템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치명적인 태생적 한계를 의미합니다. 지금 미국, 연준, 필,
이 주도하는 고금리 장기화 higher for longer 기조는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이라는 안전자산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고환율은 곧 수입 물가 폭등을 의미합니다. 원유, 가스, 곡물 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는 잡히지 않고 이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본 유출의 공포입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무서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사이 한미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금리는 낮은데 부채 리스크는 크고 통화 가치마저 떨어지는 나라에 돈을 묻어둘 바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복합 외환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부채와 외환 보유고 부족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가계부채와 환율 방어 능력의 한계가 맞물려 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한계 기업이 줄초상을 치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하여 물가와 자본시장이 붕괴합니다. 운전대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엔진이 고장난 배에 앉아 파도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부채 공화국이 마주한 대외적인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 위기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오너스 데모그래픽 원화스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빚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유동성을 끌어다 쓰는 행위입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 미래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식회사의 미래 매출이 급격히 쪼그라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빚을 갚아나갈 생산 가능 인구는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국가 경제 모델의 수학적 파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쏠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게 인구 절벽은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탱해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를 맞아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평생 깔고 앉아있던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그 비싼 아파트를 사줄 것인가? 입니다. 이 물량을 받아줘야 할 청년 세대, MZ세대는 인구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취업난과 고물가에 시달리며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무너지는 구조적 하락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자산 거품이 붕괴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변곡점을 지났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규모, GDP가 축소되고 이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만히 있어도 폭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을 넘어 빚을 갚을 주체 자체가 소멸해가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춘 나라에서 텅 빈 아파트와 갚지 못한 빚만 덩그러니 남는 미래. 이것이 바로 인구학적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한민국 부채 위기의 섬뜩한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멸종해가는 공룡이 마지막 덩치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흔히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할 때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일본식 디플레이션 모델은 우리에게 오히려 사치스러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에 준하는 엔화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은 국가 부채가 GDP의 260%를 넘어도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국채를 사들이며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 빚을 갚기 힘들다고 해서 일본처럼 돈을 풀어대거나 터키 튀르키예처럼 억지로 금리를 낮추는 역주행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일본의 천천히 끓는 물이 아니라 남미 국가들이 겪었던 펄펄 끓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튀르키예의 사례는 정치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타산지석입니다. 이들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화폐를 남발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물가 상승률은 수백 %를 기록하며 중산층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켰습니다. 빚쟁이들을 구제하려다 성실하게 저축한 국민들까지 벼랑 끝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위기가 인플레이션 위기로 전이되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를 닮아가면서도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신흥국의 한계에 갇혀있는 진퇴양난 더블 바인드의 상황입니다. 만약 정부가 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부실기업과 가계부채를 세금으로 막아주거나 인위적인 부양책을 남발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훼손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을 불러오고 결국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들의 식탁을 덮칠 것입니다. 일본처럼 서서히 침몰할 체력도 없고 미국처럼 빚을 수출할 힘도 없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한국형 위기를 그 어떤 나라의 사례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만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론과 유튜브에서는 연준의 피벗 통화 정책, 전환 시점만을 점치며 금리 인하가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것이라 설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의 작동 원리를 간과한 참으로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당신이 갚아야 할 원금, 그 거대한 빚의 본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부채는 금리가 2%포인트 떨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급격한 금리 인하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즉 위기가 터진 후에야 후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신호는 구원이 아니라 경기 침체의 본격화를 알리는 장송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용의 수축 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유동성 함정, 리퀴디티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일본이 제로 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가격 폭락으로 대차대조표가 망가진 경제 주체들은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돈을 빌려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혈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돈을 떼일 것이 두려워 대출 문턱을 극도로 높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파이프가 막혀 물이 흐르지 않는 동맥경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금리가 곧 자산 폭등으로 이어졌던 과거 10년의 공식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는 경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는 산소호흡기와 같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꼈다고 해서 중환자가 당장 일어나 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탈세계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위기비용 등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중물가 중금리 시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연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대어 빚으로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고금리가 뉴노멀이 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질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피벗은 결코 당신의 빚을 탕감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를 벌었는가? 즉 자산의 평가에게만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5억 올랐어. 주식이 2배가 됐어. 라는 말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매달 얼마의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는가가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회계 용어로 말하자면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의 자산 항목에서 눈을 돌려 현금 흐름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매달 대출 이자를 내느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 은행의 소장농일 뿐입니다. 자산이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대한민국 가계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부채는 나쁜 빚입니다. 부자들의 레버리지는 빚을 통해 더 큰 현금 흐름 임대료, 배당 등 창출하지만 서민들의 레버리지는 대부분 깔고 앉아있는 집, 즉 현금을 잡아먹는 하마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집을 얼마에 샀는데? 라는 본전 생각, 즉 매몰 비용의 오류순, 커스트, 퍼레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하락장을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비록 손실을 보더라도 덩치를 줄여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다운사이징만이 이 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또한 우리는 금융지능, 파이낸셜 리터레시를 생존 기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던 금리의 무서움,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신용 사이클의 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모르면 손해본다 정도였지만 지금은 모르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금융문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먹잇감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에 덜컥 서명을 하거나 유튜버의 추천 종목을 맹신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파산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스스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나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현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진짜 자산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 청년들을 사로잡았던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단어는 바로 파이어이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뤄 조기에 은퇴하겠다는 이 꿈은 노동을 신성한 의무가 아닌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 감옥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월급 모아 부자되는 시대는 끝났다. 근로소득은 벼락거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조소 섞인 말들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불이 켜진 지금 우리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 때는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비웃었지만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금리가 치솟는 시기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노동소득만이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이제 다시 땀의 가치가 귀환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일해라 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철저한 금융공학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금리가 5%일 때 매달 300만원의 월급은 자산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억 2천만원의 정기예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닙니다. 반면 대출 이자를 갚느라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10억원짜리 아파트는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음의 자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박을 쫓는 투기꾼의 마인드셋을 버리고 지루하고 고단하더라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노동자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무너진 가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숭고하고 현실적인 투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비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낮추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지난 호황기에 익숙해진 소비 패턴, SNS에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체면 칠해, 이 모든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활 수준의 하향 조정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에서는 가난해지는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실제보다 부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부채로 부풀려진 자산 효과, 웰트 이펙트가 사라진 지금 진짜 나의 구매력과 위치를 자각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줄어든 자산에 맞춰 삶의 규모를 축소하지 못하면 결국 빚이 당신의 삶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멘탈 관리 역시 재테크의 일부입니다. 박탈감과 우울감에 빠져있기보다 변화된 현실을 빠르게 수용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는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동안 우리가 치러야 했던 기회비용은 실로 막대합니다. 한 국가의 한정된 자본이 기술혁신이나 신사업 육성과 같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이미 지어진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더 비싼 값에 주고받는 제로섬 게임에만 매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자원의 5배분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때
대한민국의 유동성은 오로지 특정 지역의 아파트 평단가를 경신하는 데 소진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만년 저평가된 주식시장,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이며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민낯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는데 모든 돈이 땅속에 묻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경제의 심장이 제대로 뛸 리 만무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다음 세대의 꿈과 역동성마저 앗아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똑똑하고 야망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을 인생의 지상과제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빚의 무게가 짓누르는 사회에서 실패는 곧 파산을 의미하기에 청년들에게 도전은 사치가 되었고 안정만이 유일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시킨 것은 단순히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 그 자체를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착각은 이제 깨져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고도 성장의 결과물이었을 뿐 결코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오판한 대가로 우리는 지금 성장판이 닫혀버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선진국 수준인데 국민들의 삶의 질은 팍팍하기만 한 이 지독한 역설. 이것이 바로 부채주도 성장이 남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트라우마는 평생 직장의 종말과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 본능의 각인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 빚은 갚았지만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가장들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부채 위기는 IMF 때보다 훨씬 더 음습하고 장기적인 내상을 남길 것입니다. IMF가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서서히 뼈와 살을 녹이는 만성질환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 부모의 빚을 상속 포기하는 자녀들,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의 뉴스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파산이 인간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파산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허상에 집착하기보다 위기의 충격을 흡수할 사회적 안전망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을 세금으로 구제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실패가 재기불능의 낙인이 되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한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과 재교육 시스템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그 뜨거웠던 자산시장의 열기는 우리 모두가 빚이라는 마약에 취해 춤췄던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숙취는 고통스럽고 현실은 춥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외면하고 다시 빚을 내어 마약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욕망의 거품을 걷어내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화폐는 거짓말을 해도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은 증발해도 당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 그리고 가족이라는 진짜 자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가 지나간 뒤 폐허가 된 땅 위에서도 다시 씨앗을 뿌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단단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단순히 지나가면 되는 소나기로 치부하고 다시금 빚을 내어 버블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수술대에 오를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을 대한민국 경제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부동산 부양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구조개혁을 미룬다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조차 부러워해야 할 처참한 장기 침체의 떼에 빠질 것입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혁신은 사라지며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존재하는 부채의 노예 상태가 고착화되는 미래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비대해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경쟁력을 상실한 좀비 기업들을 도려내며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경기 충격과 자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실업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돋지 않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이 아니라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건전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닦아야 합니다.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낡은 엔진을 끄고 소득과 혁신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것. 이것만이 인구 소멸과 부채 폭발이라는 이중고 앞에서도 대한민국호가 침몰하지 않고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 팽창이라는 한 챕터를 닫고 부의 보존과 생존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새로운 챕터를 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자각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우리가 짊어진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은 위기 앞에서 가장 무기력한 태도이며 냉철한 비관론이야말로 생존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계부를 다시 펼치십시오. 당신의 자산 목록을, 당신의 부채 상환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는 멈춰야 합니다. 정부가 구해주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도 버려야 합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는 누구도 당신의 구명조끼를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부채를 줄이며 스스로의 경제적 체력을 기른 자만이 다가올 경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의 시대가 가고 절제의 시대가 왔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당신의 가정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빚은 내일의 행복을 담보로 오늘의 쾌락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내일을 당겼었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이 빚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가 아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으로 당신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